안녕하세요. 오늘 결강이 많으시네. 2차를 포기했나? 포기하기는 조금 이른데. 자, 오늘은 교재 벌 나갈 차례죠? 행정벌, 벌칙. 73쪽입니다. 자, 78쪽. 이 행정벌인데요. 요거는 행정처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73쪽이에요. 자, 그럼 행정벌 총서를 지금 보겠습니다. 그 표의 내용인데요. 행정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눠집니다. 이 행정벌은 행정벌, 행정벌이니까 이 공통단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행정벌이라고 부릅니다. 행정벌은 몰라도 돼요. 형벌이 뭐고 질서벌이 문제를 꼭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 형벌은 징역벌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사 절차에 의해서 법원에 나가고요. 법원에서 나가고, 행정질서벌은 이건 과태료거든요. 과태료를 행정질서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관청에서 나갑니다. 다음에 형벌의 종류는 3-3과 1-1이 있다는 거 알아요? 다음에 요 질서벌은 과태료로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5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묶어서 우리는 행정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지금 병과 여부가 나와 있죠? 찾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행정처분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처분의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가 있습니다. 이게 행정처분이에요. 그럼 우리 법상 토탈 제재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큰 줄기가 행정처분하고 행정벌로 나눠지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이 서로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건의 위반행위로 동시에 나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병과인데, 이 그림을 기억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라인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 한 건의 위반행위로 동시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럼 행정처분 나가면서 행정형벌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다음에 행정처분 나가면서 행정질서벌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건의 위반행위로 우리 법상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병과할 수 있고요.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도 병과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법에서 행정처분 나가면서 행정질서벌 나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정 취소하면서 과태료 때리는 거 있거든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 사유가 뭐게요? 운영규정, 거래연구사업자 운영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연구사업자가 운영규정 제정 승인을 안 받았거나 운영규정에 위반한 운영했잖아요. 그러면 지정 취소하면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유일해요. 이게 유일하고요. 그러면 라인이 둘이 같습니다. 그럼 한 건의 위반행위로 형벌 나가면서 질서벌 나가는 경우가 있느냐? 없어요. 이거는 같은 벌이기 때문에 이중제재 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 때리면서 질서벌 때리는 거 없어요. 그러면 징역 때리면서 과태료 때리는 거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벌금 때리면서 과태료 때리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징역과 벌금입니다. 한 건의 위반행위로 동시에 나가는 경우가 있게요, 없게요? 없다는 얘기죠. 또는이니까. 감 잡았어요? 이게 이제 병과예요. 그래서 이 병과는 마지막 출제가 25회 때 지문 하나를 어떻게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격정지 사유에는 형벌이 병과돼, 행정형벌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냈어요. 행정형벌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냈습니다. 맞았어, 틀렸어? 이거 어려운 지문이거든요. 근데 원시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격정지 사유가 어떻게 돼요? 이장풀, 확거, 거금이죠. 첫 번째 사유가 이중 소속. 맞죠? 그럼 자격정지 사유의 첫 번째 사유가 이중속인데 이중속이 걸리면 1-1. 그러면 자격정지 사유는 형벌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 맞았죠? 이해되세요?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래서 병과는 잘 묻진 않는데 이건 내면은 일단 추상급입니다. 난이도는. 그래서 요거고 골탕 먹이려고 작정했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 법령상 한 건의 위반행위로 등록 취소하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틀렸죠? 등록 취소하면서 과태료 때리는 거 없어요. 지정 취소하면서 과태료 때리는 거 하나는 있죠. 이게 유일해요. 근데 뭐 자격 정지하면서 업무 정지하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틀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죽음이에요. 탈락시키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 병과는 잘 내지 않지만 이 줄기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3년짜리 지역사유, 1년짜리 지역사유 500만 원 이하가 들어 100만 원 이하가 들어야 되죠. 근데 요거는 그래도 행정처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제 3년짜리 지역사유요. 이거는 금지행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을 해버리거든요. 3년짜리는. 그럼 3년짜리는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입니다. 이자 3년이라는 거 알고 있죠?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예요. 이거 3년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이게 무등록업자, 부등록자, 무부거든요. 무부. 그 다음에 증서중개 매매업한 자, 직접거래 쌍방대리한 자, 투기주장한 자, 시세교란행위를 한 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시세교란행위고,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물건 중개 제한했거나 단체 구성원 이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했다. 그럼 이게 증, 직, 투, 시, 단 기억납니까? 금지기 중에 이게 3년짜리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가강제방해 기억하고 있죠? 유가강제방해. 그러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목적으로 요런 유가강제방해를 하면 안 된다. 특정 경우에 대한 중개를 유도했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하지 않도록 했거나, 다음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로 강요했거나, 다음에 특정 경우에 대한 중개를 제한했거나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했어요. 그래서 유가강제 방해. 이게 바로 이제 또 3년짜리 징역사유. 그러니까 3년짜리는요 출제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서비스 문제예요. 맞추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금지행위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다 맞춰버립니다. 이게를. 자, 그래서 3년짜리 무부, 증직, 투시단, 유가강제 방해로 이제 암기가 됐고요. 문제는 1년짜리죠. 자, 그래서 1년짜리 75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 1년짜리는 지금 매회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요 1년짜리 꼭 암기해 두는데, 작년에 1년짜리를 출제 안 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감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2양사칭 표정 시비 금지로 갑니다. 1년 동안 2양사칭 하는 거 안 돼요? 1년 동안 2양사칭 표정 시비 금지죠. 표정 시비하는 거 금지다. 1년 동안 이양사칭하는 것도 안 되고 표정 시비하는 것도 금지다. 이렇게 꼭 암기해 주는데, 요거 이자가 뭐예요? 이중자에 걸렸을 때. 그럼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가 있죠? 모두 1년이에요. 이중에 걸리면 1-1이니까 1이 이중으로 있더라. 그래서 이중자에 걸리면 1-1입니다. 이중계약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중등록, 이중속, 이중사무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은 암기표에서 양자는 모두 양도되어져.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 한 자, 양수되어 받은 자,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하게 한 자, 한 자, 모두 1년 양도되어. 다음에 아닌 자 기억나세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사무소, 부동산,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했다. 자격사칭. 다음에 개공이 아닌 자로서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유사명칭을 썼다. 그러면 명칭, 사칭. 자격을 사칭하든 명칭을 사칭하든 아닌 자 모두 1년. 다음에 개공이 아닌 자로서 중점을 표시한 거였어요. 이게 표죠, 표. 이게. 그래서 아닌 자로서 표시한 관자 모두 1년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정 시비 금지인데 정자가 암기가 잘 안 돼요. 근데 암기표에서 정자는 정지 아니면 정보라고 그랬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그랬어요. 정지 아니면 정보. 그러면 이거 형벌사유에서 정자가 나왔다는 것은 정보를 얘기해요. 정지 중 업무는 취소만 할 뿐이지 형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보죠. 거래공고 사업자로서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했거나 의뢰받는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했거나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했을 때 정보 공개 관련 의무 위반. 거래공고 사업자죠. 그러면 1-1이고 임시시스템을 설치한 거 이거 아시죠? 이거는 이제 이중사무소와 똑같이 1-1이다. 그 다음에 업무상 비밀 누설한 자, 비밀 누설죄 1-1이라는 거 알아요? 이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죠. 이걸 뭐라 한다? 반의사 불벌죄. 좋습니다. 반의사 불벌죄고요. 금지행위 중에 1년짜리 4가지. 금지, 매무, 수거, 매매업, 무등록업자와의 거래, 보수, 초과, 거짓된 언행. 그죠? 그래서 매무, 수거. 이렇게 1년입니다. 그래서 1년짜리 여러분들이 다 맞춥니다. 그래서 암기 다 하실 거예요. 올해 출제가 지금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형벌 사유를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장을 싹 넘기면 양벌 규정이란 말이 나와요.
교재 76쪽입니다. 그럼 양벌 규정은 우리가 이미 공부하고 넘어왔는데 이 양벌 규정이란 말은 그거였습니다. 개공이 고용한 소속이나 중개보조원, 임원사원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징역벌금에 처하는 위반행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징역벌금으로 처벌하고요. 이들을 고용한 개공도 처벌받아요. 개공은 그 위반행위 규정된 뭐를 처벌한다?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우리 개공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금을 면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양벌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소공이나 보조원이 징역벌금 위반하면 개공을 벌금 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양벌 규정에 의하여 개공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이제 앞에서 공부했고요. 그러면 양벌 규정은 징역벌금 위반했을 때 개공 벌금 때리겠다는 얘기니까 행정형벌 위반 행위에만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 행정질서벌이라든가 행정처벌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과태료 위반 행위라든가 행정처분 위반 행위는 양벌 규정이 적용이 없습니다. 양벌이란 말은 형벌이에요. 형벌.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형벌 다 봤습니다. 내려갑니다.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은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별로 나눠서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서 거리정보 사업자가 있죠. 거리정보 사업자는요 500만 원 맞고 운명하셨다죠. 운명하셨다. 운명. 운이 뭡니까? 운영규정 재정 승인 안 받았거나 위반 행위했을 때. 우리 지정받게 되면 3개월 내 운영규정 승인 받아야 되죠.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정을 취소하면서 500과예요. 그 다음에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했다. 그래서 우리 거리정보 사업자가 국토부 장관의 감독상의 명령을 거부했거나 기피했거나 조사검사에 불응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다 500이에요.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과. 그럼 이건 거리정보 사업자니까 국장이 부가징수하겠죠. 자, 다음 이제 협회가 500만 원 과태료가 맞는 경우가 있는데 협회는요 공시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징계 먹는다라고 기억하세요. 협회는 공시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징계 먹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해야 됩니다. 기억나세요?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 몇 개월 내에 하게 돼 있어요? 3개월. 안 했잖아요? 그럼 500과예요. 그 다음에 명령자 들어가는 거 협회가 위반했죠? 다 500과예요. 시정명령을 위반했거나 개선명령을 위반했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했다. 그럼 500과입니다. 그러면 협회가 명령자 들어가는 거 위반한 거 전부 다 500과고 금융감독원장의 조사검사에 불응하거나 기피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다 500과입니다. 그 다음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를 국장이 했는데 불응했다. 그러면 이때는 역시 500만 원이 과태료예요. 그래서 협회는요 유일한 제재가 500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별도로 암기 안 해도 돼요. 협회는 대충 돌돌이면 얼마 받는다고요? 500. 그럼 이거는 국장이 부가징수하겠죠. 그래서 공시명령 징계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있잖아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과죠. 협회도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과죠. 개업공인사가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개공이 감독상 명령 위반합니다. 네? 개공이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업무정지. 결장 전 정화 거명 명령 위반. 명은요 명칭 아니면 명령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감독상 명령 위반 이때는 이제 개공은 업무정지예요. 근데 거리정보 사업자나 협회는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과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우리 국토부 장관이 야 자료 좀 제출해봐. 광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이거 조치 좀 해봐 하고 요구를 했는데 불응했잖아요. 여러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거나 조치 요구에 불응했다. 그러면 이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럼 이것도 과태료를 국토부 장관이 부가징수해야 되죠. 뭐 이거는 이제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개공과 소공이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연수교육은 우리가 2년마다 받아야 되죠. 안 받았잖아요. 되게 쓰게 맞아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거 500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잖아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되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다. 개공이 그럼 이때는 과태료가 얼마? 500과.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 기억나시죠? 존다 과해.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부동산 거래사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의뢰인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존재는 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다든가 중개사물이 안 된다든가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이게 부당한 표시 광고예요. 이때는 존다 과해에 걸리면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주의를 꼭 해주시고요. 이건 그럼 등록관청에 부가징수하겠죠. 근데 연수교육받지 아니한 개공과 소공은 누가? 시도의사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게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옆으로 갑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100만 원 가지고 어디서 보자겠어요?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죠. 그래서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로 암기하는데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0이 아니고 명이죠. 명. 그럼 개공이 명칭을 위반했다? 모두 100이에요. 그러면 사무소의 명칭이 공사사무소 부동산계를 안 썼거나 중개인이 사무소의 명칭에 공사사무소 명칭을 썼거나 5개 광금을 설치하면 성명 표기하라고 했죠. 표기하지 않았거나 허위 표기했다.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100과 아닌 자가 명칭을 설치하면 1-1 이렇게 됩니다. 등록증이겠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를 당하면 우리 등록증 반납해야 되죠. 며칠? 7일 내에. 안 하면 100과 100만 원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명시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중개물에 대한 표시광고했다. 이게 표죠. 표가 아니고 표예요. 그러니까 표시광고하면서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우리 공통적으로 명시할 사항은 성명, 소연 등 기억나세요? 광고가 나갈 때 인터넷으로 나가든 신문으로 나가든 성명, 소연 등은 나가야 되죠. 자, 이 등이 뭐예요? 등록번호. 개설 등록번호죠, 이거? 사업자 등록번호 아니에요. 등록번호고요. 연락처, 명칭, 성명, 개공의 성명이죠. 그 다음에 소는 소재지. 그 다음에 인터넷 통하여 광고 나간다. 인터넷 나갈 때는 요거 성명, 소연 등에다가 플러스 추가로 명시해야 되죠. 종갓집이면 가서, 맞죠? 거소, 총 사용 가능, 방방 개수와 주차 관리비 체크하라. 이거였는데 총 층수, 사용 승인일, 입주 가능일, 방향, 방해 개수, 욕실의 개수, 주차 대수, 관리비. 됐습니까? 이 정도. 자, 그래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중개보조를 명시하면 안 되죠. 중개보조를 명시해도 100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중개보존이 광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개보존을 개공이 명시하면 광고할 때 100과죠. 그럼 중개보존이 광고해버리면 개공이 아닌 자 1-1이겠죠. 그렇게 돼요. 중개보존이 광고하다 걸리면 1-1에 그냥 지가 자체적으로 이제 광고하다 걸리면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위반이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기간 명령 신고, 재개 신고 위반, 신고 위반, 그 다음에 개시 의무 위반. 개시 몇 가지? 5가지. 등자 보수사 맞죠?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보증관계증서, 보수표, 그 다음에 이게 추가된 거죠. 사업자 등록증 꼭 암기해 주시고 사무소 이전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10일 내에 해야 되죠. 그럼 신고 위반 다 100과 맞잖아요. 이렇게 되고요. 보증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사본 미규부했다. 그러면 이때는 보조 이게 100과예요. 근데 보증을 아예 처음부터 설정 안 하고 업무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임취, 의무적 등록 취소, 의뢰인 보조 취관했어. 그 다음에 자격증 취소하면 반납해야 되죠. 며칠 내? 7일 내에 안 했거나 거짓 사유서 냈다. 사유서 안 냈다. 그러니까 자격증은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유서 미제출, 이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래서 요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고요. 그래서 1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과 사유 그냥 쉽게 기억하는데 이거 과태료도 있잖아요. 기준금액이 있죠. 그 표에 옆에 써 있잖아요. 이 경우는 400만 원, 이 경우는 200만 원, 이 경우는 뭐 30만 원, 이 경우는 5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써 있지 않습니까? 써 있는데 과태료 기준금액 이거는 깔끔하게 우리가 포기하자고 그랬죠? 포기하자고 그랬어. 그래서 이 기준금액을 이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4회 때 부동산 거래세 인고 과태료에서 기준금액을 물어봤었는데 이건 깔끔하게 포기하는데 다만 이건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과태료 기준금액에 정해져 있고 위반행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죠. 가중을 하더라도 100만 원, 500만 원을 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업무정지, 자격정지하고 똑같은데 여기서 참고인데요. 그 과태료 기준금액 있죠. 그러니까 30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50만 원인지 기준금액은 이건 대통령령에 있어요. 그러니까 과태료 기준금액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돈이니까. 근데 업무정지, 자격정지 기준기간 있죠. 업무정지, 자격정지 기준기간은 이건 국토교통부령에 있어요. 참고해 두세요. 이거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느냐, 국토부령으로 정하느냐, 요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뭐 지금 특강을 들으신 분은 이 부분 해결 방법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참고를 해두세요. 기억해야 될 때가 몇 군데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과태료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건 돈이니까. 근데 업무정지, 자격정지 기준기간은 이거는 국토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 3번에 있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부과권자가 나오죠. 이 부분이 과태료에서는 제일 잘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고맙게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거리정보 사업자와 협회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예요.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권자는 누구다? 국장. 그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자와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럼 이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지사. 나머지 개공에 대해서 중개업무 관련 사항은 모두 등록하청이겠죠. 이 정도. 그래서 이거를 제일 잘 물어요. 고맙게도.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과태료에 대한 내용까지 다 봤어요. 그러면 우리 공인인사 법령 내용이 끝났죠?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 제 2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으로 들어오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지금부터 이제 하는 내용이 이건데 우리는 과목 자체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어요. 공인인사 법령 파트가 있다고 그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중개 실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요. 1편, 2편, 3번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 법령 파트에서 지금까지 한 내용은 출제 비중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70%. 그럼 이게 28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거에서는 출제 비중이 15% 정도 지금. 다음에 그럼 실무도 15%예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지금 출제가 15% 정도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6개란 얘기죠. 그럼 실무도 6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 법령 파트 쪽은요. 그래도 대다수 맞추고 오죠. 이쪽은. 그러니까 28개 중에 보통 한 24개 정도로 맞힐 수 있을 걸로 일단 보여요. 이 정도 실력이 돼 있어야지만 자격증을 받는다는 얘기고 내가 법령 파트에서 24개를 맞출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제 자격증을 받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점 이상을 득점해야 돼요? 80점 이상이다. 그럼 몇 개 이상을 맞추는 거예요? 32개 이상 맞춰야 되죠. 그럼 여기서 24개를 맞췄다 가정해보죠. 그러니까 28개 중에 4개를 틀린 거예요. 일단 4개 틀렸고 그럼 여기서 12개 아닙니까? 12개 중에서 몇 개 맞춰야지 32개 되는 거예요? 8개를 맞춰야 돼요. 8개를. 그럼 12개 중에 8개면 이거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쪽이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쪽이.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 하는 내용이 바로 또 관건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있잖아요. 2차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법을 잘해야 되죠. 그럼 중개사법을 잘하자면은 어느 쪽을 잘해야 되느냐? 여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6개 과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 여기에요. 농담 아닙니다. 1차를 100번 합격해도 자격증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1차를 넘어오고 2차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2차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쪽을 내가 공략을 하느냐 못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원래 8개 맞추면 이제 2개 합쳐서 32개가 되고 있는데 이쪽이 지금 12개 중에요. 6개 정도만 맞춰도 요즘은 합격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 여기서 6개 맞추면은 지금 2개 합치면은 30개죠. 30개면 몇 점? 75점.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이쪽을 지금 어렵게 내고 있기 때문에 합격 라인이 지금 우리 과목을 75점 정도를 득점하면서 합격을 간당간당하게 많이 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2개 정도는 공시법이나 공법 쪽에서 보완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원래 우리 과목 득점 목표가 몇 점이었다고 그랬어요?
85 원래가? 원래 우리 과목이 득점 목표가 70점이었어요. 원래가. 공시세법이 60점이고 공법이 50점. 그래갖고 딱 60점으로 합격한다 해갖고 이제 우리 과목이 원래 70점이었는데 15회 시험 이후에 우리 공법 교수님들이 그때는 15회 시험 전에는요. 공법이 법률이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들어봤어요 혹시? 공법이 9개였어. 9개. 공법이 9개였습니다. 법이. 근데 6개 줄여줬잖아. 그죠? 6개를 줄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강의 열심히 하기 싫어가지고 중개사법 80점 맞아라. 공법 그리고 대충 해라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과목이 80점이 돼버린 거 그냥. 공법 선생님들 그 농간에 우리가 넘어간 거지 그냥. 그래갖고 아주 중개사법하고 이제 힘들어 죽겠다니까. 근데 이제 대다수 이제 수험생들이 중개사법 80점 이상 득점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 왔는데 요즘 최근에는 우리 과목 80점 맞기가 쉽지 않아요. 80점만 맞으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열심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득점이 뭐 75점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쪽이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특히 이제 공법적 색채가 아주 짙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공법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앞으로 공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는 어렵지 않긴 해요. 문제는 이제 어렵게 내면 정말 어려운데 토지거래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좀. 작년에 근데 토지거래과제를 무려 3문제를 내버렸죠. 그냥. 그런 바람에 이쪽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복수응답 처리되고 모두응답 처리. 작년에 오류를 2문제나 보겠죠. 정확하게는 1문제인데 1문제는 서비스로 그냥 줬어요. 복수응답으로. 예. 자, 그러면 이제 81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제로 들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도입이 되면서 뭐 역사가 평가를 하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이분의 공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거의 메가통급의 효과를 가져온 효과였다고 그랬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 들어가는데 법의 제정 목적,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제정 목적은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일서로 확립하고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용어. 이 법이 쓰는 부동산이란 표현은 토지 건물을 말합니다. 입광공은 빠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부동산 등이란 표현은 부동산, 토지 건물 외에도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과 분양권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말합니다. 외국인 당연히 포함이고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란 말은 당연히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용어 참고하시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제 관련해서 신고 대상 계약이 뭐냐를 알아봐야 되죠. 그럼 우리는 신고 대상 계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했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될 대상 계약의 종류는 오직 계약의 종류가 뭐뿐이다? 매매뿐이다. 그럼 교환 계약 아니죠. 임대차 계약 당연히 아니고 일단은 주택임대차는 이제 예외적으로 별도로 들어왔지만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도 아니고 지상권 설정 계약도 아니고 오직 매매다. 그 점을 꼭 주의하시고 그럼 물건은 몇 가지? 물건은 4가지다. 부동산 등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이야. 그러니까 4가지입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을 하면 이거는 면적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 다음에 지분거래 포함이죠. 지분거래도 포함이다. 면적의 불문, 지분거래 모두 포함이다. 토지 건물이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데 이 분양권은 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분양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양권의 매매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거래신고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분양권이 주택 분양권뿐만 아니고 상가 분양권, 오피 분양권 전부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입주권은 2개의 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의 인가라든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계의 인가예요. 그래서 빈집법이나 정비법에 따라 그 인가를 받아 입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입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사실상 분양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입주권이 만약에 전매가 가능했다. 이걸 전매하게 되면 거래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주권은 2개의 법에 따른 입주권을 말한다. 그 정도. 그래서 이제 간단하지 않습니까? 계약의 종류는 무엇뿐이라고요? 매매. 물건은 몇 가지? 4가지.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에 매매를 했다. 그럼 거래신고해야 되고 여기에 추가되어 있는 게 공급계약이죠.
그래서 이 공급계약, 8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 들어가요. 그럼 그 8개 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증대에 관한 특례법이 있죠. 이것에 따른 토지 건물에 대한 공급계약을 했다. 그럼 거래신고를. 그러면 이거 최초 분양계약이에요. 거래신고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전매한다. 그럼 거래신고 또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 8개 법을 그럼 우리 암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예? 암기할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갖고 나는 아주 시간이 남아갖고 미치겠다는 분은 암기하세요. 근데 이거 두 문자는 제가 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암기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요. 왜 그러냐면 시험에서 무슨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 O 하고 나가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고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공부하는 건축법이 있죠. 여기 건축법이 안 들어가 있죠. 그럼 주택법도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주택법은 들어가 있고 여기 무슨 법? 농지법이 안 들어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거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공급계약 이렇게 냈다. 그러면요 출제자가 나는 무식하거든요 하고 티를 내고 내는 거예요. 출제자 그 정도 무식하지 않습니다. 농지법 아무리 뒤져봐도 농지 공급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낼 일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법을 암기 안 해도 됩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꼭. 그러면 중개대상물 전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빠졌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장을 싹 넘기면 거기 맨 위에 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그럼 판결, 교환, 증여, 신탁, 해지, 지상권 설정 등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있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2번 있는데 요거는 참고를 해두시는데 제가 이거 강의는 정확하게 잘 안 합니다. 그 부분은. 분양권은 주택상가, 오피스텔, 토지 분양권 모두가 대상이다. 다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권이라든가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상가 분양권을 제외한다 이랬어요. 그랬죠? 그건 참고하세요. 그냥 참고하세요. 그거는 실무가셔가지고 상가 분양권이든 주택 분양권이든 무조건 전매하면 그냥 무조건 거래신고 들어가세요. 그럼 알아서 그쪽에서 이건 대상이 아닙니다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절대 얘기 안 해줄 거야. 그냥 안 해주고 무조건 다 신고 받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그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거 있죠. 공급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 미만이에요? 예? 주택법상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몇 세대 이상 공급했을 때? 30세대. 30세대 아니에요? 배웠죠.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안 배울 리가 없지. 지금 6월달인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30세대 이상이죠.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공법에서 이거 안 물어보나 보다.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 물어보는 부분인데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살리고 있지? 공법은 그래도 그냥 몰라도 돼요. 중개법에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30세대 이상이거든요. 30세대 이상인데 그럼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권이 있죠?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분양신고 대상이라고 그랬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그 분양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분양신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0제곱미터 이상인 상가의 분양권이 신고 대상이고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거 있죠. 이것은 대상이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되는데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 이제 3번 있지 않습니까? 이 3번이 초창기 시험에는 엄청 잘 물어봤거든요, 이거.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물어보는데 이해는 꼭 해두셔야 돼요, 이거. 3번의 내용을. 규제가 겹치는 거.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증 받았거든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은 매매계약이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다시 해야 되게요? 안 해도 되게요? 해야 됩니다. 그럼 제도를 생각해 보세요. 제도의 취지를. 토지거래 허가는 사전허가 사항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토지거래가 신청할 때 실거래가가 노출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증 받았더라도 매매라면 거래 신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농지증.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 되죠. 그럼 농지증은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럼 농지증을 받은 농지의 매매 계약이었습니다. 그럼 거래 신고 다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증 받으면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들어가야 돼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감 잡았지요? 이 정도. 그래서 요거 이해해 두시고.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 현재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여기다는 메모 안 했는데, 이건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해버리면 외국인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알고 있죠? 이제 뒤에서 나와요. 오늘 외국인 취득 신고제 공부합니다. 거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죠, 이거?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잘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걸 아주 잘 물어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안 묻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신고 대상 계약을 모두 해결했고요. 그 다음 이제 절차로 넘어가는데, 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 지금 신고사항, 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요약지 82쪽, 83쪽 있죠? 요 부분이 시험에서 제일 잘 내는 부분이에요. 고맙게. 그러니까 특히 신고 의무자 있죠? 이거 무지하게 잘 물어봐요, 고맙게. 그러면 신고 기한은 이제 잘 아십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이죠, 이거. 잔금일이 아니죠. 체결한 날부터 거래 신고 며칠 내에 들어간다? 30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관할은 토지건물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장한테 들어가죠. 이자를 우리 뭐라 그런다? 신고관청. 이게 초창기 시험에는요, 신고관청하고 등록관청을 엄청 잘 바꿔냈거든요. 그래갖고 잘 바꿔냈었는데 잘 안 바꿔내다가 31회 시험 있죠. 재작년 시험. 그러니까 31회 때 신고관청하고 등록관청을 바꿔냈어요. 그러니까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OX, X. 그러니까 신고관청, 등록관청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관청은 토지건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고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죠. 그래서 그 점 일단 한 번쯤 구분하시고, 다음 이제 신고 의무자. 이거를 제일 잘 물어봐요. 고맙게도. 이게 제일 잘 물어보는데,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거든요. 쌍방이 중개업소를 안 통하고 직거래했다. 그러면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때 직거래했는데 만약에 일방에 국가 등이 있었다. 그럼 국가 등이란 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등이 일방이 있었다. 그럼 이때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타방에는 신고문가 있다 없다? 그러면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서를 써가지고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에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등이 신고하는 거 있다. 그래서 아주 잘 묻고 있고요. 자, 근데 쌍방이 직거래를 했는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합니다. 그럼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겠죠? 이때 단독 신고하는 자는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 첨부해야 돼요. 그다음에 계약사본 첨부해야 돼요. 그럼 이때는 단독 신고 사유 여부를 담당 공무원은 확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자신고를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일방의 신고 거부로 인하여 단독 신고한다. 그럼 이때는 전자문서의 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신고 거부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 안 한 거와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여기까지 쌍방 직거래의 경우 이해를 해 두시고, 다음. 이제 개공이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대요. 그러면 개업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를 중개거래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이게 중개거래고. 그럼 중개거래인 경우는 누가 신고해야 된다? 개공이 신고해야 됩니다. 이때 당사자에게는 아예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럼 개공만이 신고서를 써가지고 제출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중개했다. 그럼 관여개공이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야 되겠죠? 공동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고, 이때 일방이 거부했다. 그럼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죠. 그때 단독 신고 사유서와 계약사본 첨부해야 돼요. 그러면요, 당사자라든가 개공이 정상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 돼 있다면 거기 신고서에다가 계약사본을 첨부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고서만 내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신고서만 내물. 필요하면 지들이 계약서 보장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신고 의무자. 고맙게도 아주 잘 물어봅니다. 이거는 뭐 거의 틀릴 일이 없죠.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신고사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신고사항은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냐면 당목계대 계좌로 암기했어요.
이게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의 연월일 대금의 정상평가 계약공사 조건기한이거든요. 그래서 당목계대 개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거민계약서 필수기사항 6가지가 당목계대 개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기표에도 거민계약서 필수기사항하고 부동산거래신고사항을 같이 엮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여 암기하는데 이게 말만 틀릴 뿐 똑같다는 얘기죠. 당사자, 거래당사자 인적사항이고요. 목적 부동산이거든요. 이게 목적 부동산인데 대상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지목 이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신고 들어와야 되고 실제 거래가 들어와. 이게 대금이 실제 거래 가격이죠. 말만 틀릴 뿐 똑같다. 그 다음에 중개거래인 경우는 계약공사 인적사항 및 상호, 사무소의 소재지 이거 들어가야 되고 신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기한이 있다면 조건기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조죠. 그러니까 이게 스님이 좋아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당목과 계대. 이게 중조였다 그랬죠? 중조. 지금도 그래서 중조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목계대 개조. 그래서 당목과 계대를 스님이 좋아하신다. 중이 좋아하신다. 그렇게 이제 기억했었던 건데 요걸 이용하여 암기하고요. 근데 이게 쉽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핵심이 뭐냐? 부동산 거래 신고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느냐죠? 이거잖아요. 이게 더 어렵나?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냐. 이렇게 이제 6하원칙 중에 4가지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냐. 여기에 개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약공사와 조건기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통신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갈 때 이 사항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요.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예요.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는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요. 거래계약서에도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는요. 거래계약서 필수기일 사항에서도 잘 묻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에서도 잘 물어요.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요. 이게 우리가 오늘 신고서 작성률을 공부하는데 신고서에 기재하는 내용이 있죠. 신고서에 기재하는 내용도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겠어요? 맞죠? 신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물었다. 그럼 신고사항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신고서 기재 내용하고 신고사항은 같은 맥락이에요. 문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법상 제한 같은 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또 해두시고 여기에 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권리관계 같은 거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절대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눈에 알아보시고 자 이제 문제는 옆에 83쪽에 이 부분이 문제죠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2번이 양과로 2번이 법인이 주택을 만약에 취득하십니다. 그럼 법인이 주택을 거래한다. 그럼 이때는 법인이 주택을 거래한다면은 먼저 동그라미 1번이죠. 법인의 등기 현황과 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 그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인지 여부, 그 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지 여부, 다음에 상대방이 만약에 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또 법인이었다. 그때는 매도법인, 매수법인 간에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임원 간 친족관계가 있는지 이런 사항을 신고하래요. 그러니까 이건 그 얘기죠.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짜고 칠까봐 그 상대방이 그 법인의 임원인지 그 임원과 특수관계가 있는지 이거 신고서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법인은 주택을 거래하면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라고 있거든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이 있는데 이거를 반드시 내야 돼요. 여기를 보면요. 요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의 등기현황, 이 법인이 설립을 언제 했는지, 자본금은 얼마인지, 대표자는 누구고, 임원은 몇 명 있는지, 그 다음에 법인의 그 목적 사업은 무엇인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요거를 내게 돼 있죠. 이게 다만 거래 당사자 중에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주택을 거래한 상대방, 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국가 등이 있거나 아니면 그 공급계약이었다. 공급계약이라든가 주택의 공급계약이라든가 주택의 분양권 전매계약이었어요. 이거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주택을 공급하는 자 있죠? 이 자는 다 법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런 등기 현황을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상대방이 이제 그 법인, 공급하는 자가 이거 투자법인, 여기와 관련이 없을 거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이죠? 주택 분양권 전매계약. 그래서
그 전매계약도 어차피 이제 공급자가 그 법인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거는 제외시킨다. 이때는 요거 안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안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법인이 주택을 사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이상하니까 법인은 주택을 샀다. 사면은 그 주택의 취득 목적과 그다음에 취득자금 조달 계획과 그 지급 방식, 이거 수표로 줬는지 계좌 이체를 했는지 아니면 현금 박치기 했는지 그걸 갖다가 그대로 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 주택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 이용 계획까지 다 신고니까 이게 자금 조달 및 이용 계획서가 있거든요. 취득자금 조달 및 그 주택의 이용 계획서가 있는데 입주 계획서죠, 정확하게. 그래서 서식은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가 있는데 요거를 써내게 돼 있습니다. 주택을 법인이 매수했을 때. 그러면 결국 이 얘기네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금액에 관계없죠.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법인은. 이거 법인이 자꾸 이제 투자를 해갖고 이게 투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이제 요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하게 한 거예요. 법인은. 그 다음에 만약에 법인이 투기과열지구예요.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을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럼 법인은 자금 조달의 증명서류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럼 자금 조달의 증명서류라는 게 이게 주식 팔아갖고 샀는지 아니면 다른 부동산 팔아갖고 샀는지. 그죠? 그래서 자금 조달의 증명서류까지 들어와야 된다. 어디 있는 주택이라고요? 투기과열지구. 우리는 지금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살고 있는 거 맞아요? 여기 서구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죠? 그래서 어쨌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이었다. 그럼 법인은 자금 조달의 증명서류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과로 3번으로 내려갑니다. 이번엔 법인이 아닌 자예요. 그럼 개인이란 얘기죠. 그럼 개인이 만약에 법인이 아닌 자가 실제 거래가가 6억 이상인 주택이었어요. 6억 이상인 주택을 매수했다. 6억 이상. 그럼 자금 조달 계획과 그 주택에 이용 계획 들어와야 됩니다. 입주 계획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이었죠. 그럼 이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과 그 주택의 입주 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 얘기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에요. 이 주택이라면 법인이 사든 개인이 사든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들어와야 되죠. 맞습니까? 근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이었다. 그 지역이 아니라면 실제 거래가 얼마 이상? 6억 이상 주택이었을 때 이때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 들어와야 돼요. 다만 이거 주택을 매수하는 자가 국가 등이었습니다. 그럼 국가 등은 자금 조달 계획을 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괄호 4번입니다. 양괄호 4번이 이번에 추가된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주택을 계속 찍어 눌러대니까 이게 자금이 자꾸 토지로 물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을 받겠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하여 거래를 했을 때는 자금 조달 계획과 이 토지의 이용 계획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토지에 대한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 계획 서식이 생겼어요, 이것도.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이제 거래를 했을 때는 들어오는데 그러면 수도권 등이 있는 토지였어요. 그럼 수도권 등이라 하는 건 수도권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근데 등이라고 그랬죠. 수도권 등이라고 했는데 그럼 등에 광역시와 세종시가 들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가. 그러면 수도권 등이라 하면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토지, 다음에 광역시에 있는 토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지금 광역시가 몇 개 있어요? 네? 5개, 6개. 6개 있습니다. 특별시 하나에 광역시 6개 있죠? 뭘 손가락 꼽아봐 6개면 6개지? 나에 대한 도전이요, 그거는. 6개 맞을 겁니다. 일단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6개가 있죠. 그래서 광역시에 있는 이 토지라든가 또는 세종시에 있는 토지였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실제 거래가 얼마 이상? 1억 이상이에요. 1억 이상인 토지다. 그럼 자금 조달 계획과 이걸 거래하게 되면 이때는 매수하게 되면 이거 들어오라는 얘기인데 근데 지분 거래 있죠. 지분.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로서 지분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 거래는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들어옵니다. 이거 쪼개 팔까 봐 그런 거예요. 이거 신고,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 안 하려고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 있는 토지인데 이게 만약에 지분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지분을 매수하면서 만약에 이게 3천만 원이었다. 그래도 이거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금 조달 계획 신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등에서 소지한 토지는 지분 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럼 지분 거래가 아니었어요. 그럼 실제 거래가 얼마 이상? 1억 이상. 나머지 그럼 수도권 등이 아닌 지역은 얼마 이상? 6억 이상입니다. 6억 이상이었을 때 자금 조달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이 들어와야 돼요.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자가 국가 등이 있었어요. 그럼 국가 등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시켜야 되겠죠. 근데 특이한 게 토지에 대해서는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 있죠. 이건 제외됐죠. 왜 그랬는지 이거 암기하지 말고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우리 일순환 하신 분, 우리 토지거래허가 신청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무조건 내는 거 맞아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무조건 내게 돼 있죠. 그럼 지금 다시 기억하세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부동산거래 신고할 때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해 두시고 다음 그 밑에 이제 거기 그 당구장 표시, 당구장 표시가 아니고 별 표시. 가격 산정할 때 2개 이상의 토지 거래하면 가격 합산하라고 그랬죠. 가격 합산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과거 1년 내 매수한 마땅한 토지 가격 포함하되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이미 신고한 토지는 제외한다 그랬는데 뭐 크게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이해만 해 두시는데 가격 산정할 때 2개 이상의 토지를 합산하여 이거 1억 6억을 따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과거 1년 내 매수한 마땅한 토지다. 그럼 이거 가격 합산하여 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것도 쪼개서 사는 걸 막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에 있는 토지를 지금 현재 7천만 원 사는 거야. 7천만 원 사는데 그러면 자금조달에 낼 일이 없죠. 낼 일이 없는데 따져봤더니 여기 맞닿은 토지를 이 사람이요. 이게 4천만 원을 주고 1년 내에 산 적이 있어요. 그럼 합산하면 1억이 넘었죠 지금. 그러니까 자금조달이 이때는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쪼개서 사고 있는 거죠 지금. 순차적인 기간을 두고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해만 해두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제외시켰죠. 가격 합산할 때 이게 만약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토지가.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투기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1억 이상 6억 이상 나대지만 대상이지. 나대지만. 건물이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토지는 대지권으로 쓰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고 투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외시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신고한 토지는 당연히 제외시키겠죠. 뭐. 그래서 이해만 해두세요, 이건. 그래서 금액이 중요합니다. 1억 6억 기억해야 되죠?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거 개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거 어떤 식으로든 꼭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예외 조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출제자가 저도 문제를 지금 내면서 내가 주말에 있잖아요. 문제를 150문제를 냈어요. 아니, 난 죽는 줄 알았어요. 주말에 150문제를 냈는데 하여튼 어디 쓸 데가 있어서 내가 냈거든. 냈는데 하여튼 와 문제 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특히 부동산 거래식 이거 있잖아. 이거 내면서 항상 내가 느끼는 거지만 예외가 너무 많은 거야. 이렇게 예외가 너무 많아가지고 잘못 내면 이거 바로 태클이에요. 그래갖고 나한테 출제하라면 나 이거 안 내. 일단. 근데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해해 두셔야 되죠. 꼭 이게. 그래서 어쨌든 토지 1억 이상 6억 이상 들어왔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 주의가 그 밑에 맨 밑에 남아있는데 이거는 커피 한 잔을 먹고 맑은 명심을 해볼까요? 예.